안녕하세요. 나는 눈먼카고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눈먼카고입니다. 저는 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안 맞네. 오늘은 해운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국제 규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헤이그 룰 있잖아요. 해운회사에서 국제 규칙을 써요? BL에 다 써있잖아. 아, BL에 쓰나요? 네. 어디다 쓰나요? 이면약관에 써있잖아. 아, 이면약관. 몰라, 하여튼, 뭐,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배워야지. 이장님이 저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배우는 거지. 일단은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그 헤이그 규칙이 국제 조약입니까? 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약, 그러니까 그 가입과 비준 절차를 갖다 거쳐서 발효가 되는, 그래서 가입 국가의 효력을 발생하니까 조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인코텀즈, 신용장 통일 규칙 뭐 이런 것도 조약이에요? 그런 것들은 조약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국제 규칙이죠. 아니 헤이그 룰도 헤이그 규칙이잖아.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명칭만 보고 규칙이다, 조약이다, 뭐 협약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실제 그 법이 갖고 있는 효력이랄까, 법이 갖고 있는 그 효력 요건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경우에는 가입과 비준 절차를 갖다 거치고, 가입과 비준 절차를 갖다 거치게 되면 그 나라 안에 이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코텀즈나 신용장 통일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을 받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장에 보게 되면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른다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인코텀즈 같은 것도 계약서에 인코텀즈에 따른다라고 적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건데,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약서라든지 선화증권에 적지 않더라도 효력을 갖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입이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래서 차이가 있는. 그래서 그 헤이그 규칙은 규칙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코텀즈와는 규칙과는 다른 어떤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똑똑한데. 지금 화장실 갔다 와요. 그러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헤이그 룰 다음에 비스비라는 게 들어갔나? 헤이그 규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헤이그 규칙이 함부르크 규칙도 나오고 지금 로테르담 규칙도 나오고 이런 것도 쭉 나오는 건데, 그런 규칙들이, 새로운 규칙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같습니까? 모르니까 묻잖아요. 어디까지나 운송 가능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 컨테이너 운송이 발달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헤이그 규칙이 이게 1920년대에 최초로 이렇게 발효가 됐으니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도 감안하고, 그 안에 이제 컨테이너가 쓰이기 시작하니까 컨테이너 운송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갖다 두다 보니까 비스비 개정 의정서가 이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사람입니까? 네? 비스비가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명인가? 헤이그가 지명이니까 비스비도 지명이죠. 그 정도는 모르는구나. 아니 근데 해상 운송하고 관련된 협약들은 다 이렇게 그 지역 명칭을 갖다 붙여서 비스비도 지역 명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번에 나한테 모르는 거 없다 그랬잖아. 이 헤이그 비스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중요한 데다가 포커스를 많이 중요한 데다가 오케이. 포커스를. 오케이. 그러면 헤이그 룰이 왜 나왔나 좀 살펴봅시다. 헤이그 룰이 왜 나왔나를 보려 그러면 하트법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트법이 뭐죠? 제가 하트가 지금 도대체 좀 그만해 아재 개그. 도대체 하트법 어디서 들었어? 아니 내가 옛날에 신입사원 때 그 회사 구석에 해운영어라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 뭔가 봤더니만 그게 하트법이 나와 있더라고. 근데 하트법은 몰라도 되는 법이다. 이렇게 그게 미국법일 거예요. 미국법. 원래 그 이장님 저기 어디 여행 가실 때 그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나요?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버스표도 끊어보셨고 기차도 그렇죠. 그런데 저기 여객 운송 계약이잖아요. 표를 끊으면. 사실 우린 잘 모르지. 뭐 그런 신경 안 쓰니까. 그러니까 여객 운송 계약인데 근데 운송 조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 협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이 조항 마음에 들으니까 없죠. 그런 적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운송 계약이 여객 운송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화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선화증권 뒷면에 계약이 약관이 있지. 약관이 쭉 들어가는데 운송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조항들은 많이 집어넣는 거죠. 언제? 옛날에 선화증권 발행할 때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운송인의 의무는 운임을 받는 것이 운송인의 의무다. 아 옛날에. 옛날에 운송인의 의무는 운임을 받는 것이 의무다. 중요한 의무네. 그러니까 아주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제 꼬는 그런 얘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선화증권에다가 이면약관에다가 마음대로 그 면책 사유를 못 집어넣으려고 이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게 최초의 시도가 하트법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사들이 온갖 면책 조항을 다 넣으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제한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하트법이면 되지. 또 뭐 해외급으로는 또 왜 만든 거야? 미국 법이잖아요. 미국 법인데 이제 미국이면 다 싫은 거야? 어떤 나라에 미국은 다 싫은 거야? 한국 법은 어디에서 효력을 가지나요, 이장님? 한국 법의 그 사법 관할법은 어디? 한국이지. 그러면 외국 나가게 되면 효력이 없지. 그러니까 하트법은 어디서 효력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저 운송은 우리는 저 국제 운송을 얘기를 하잖아요. 똑똑한데. 화장실 찾고 저 그만 좀 해. 좋아가지고 그 때문에 헤이그 룰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헤이그 룰의 주요 내용은 뭐 어떤 게 있죠? 주요 내용이요. 그 하트법에서 시도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법으로 이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송인한테 아무 의무가 없었어요. 아까 어떤 의무가 있다고 했죠, 제가? 운임받는 의무. 그렇죠. 운임받는 의무 이외에 이제 다른 의무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최소한 두 가지 의무는 니네들이 부담해라 라는 거죠. 뭔데 그게? 하나가 운송물을 선적할 때 조심하고 보관할 때 조심하고 운반할 때 조심하고 관리할 때 조심해라 라는 의무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영어로 내가 알지. due diligence. due diligence는 상당한 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럼 과실 책임주의를 갖다가 취할 때는 항상 due diligence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due diligence 아니야? due diligence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다라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던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라고 번역을 하죠. 아 그래? 틀린 거야? 그 due diligence는 과실 책임주의 하에서는 어떤 의무든지 간에 due diligence라는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due diligence는 뜻이 뭐냐면 주로 상거래를 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그 종사자들은 평균적인 그 주의를 다해라 라는 거고 평균적인 주의를 due diligence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만큼 신경을 쓰면 우리도 업계 평균만큼 신경을 갖다 쓴다. 업계 평균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면 의무 위반이 되고 그게 과실이 되는 거고 그게 과실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진다. 난 그게 과실 책임주의가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영어 책 있잖아. 네. 거기에 이제 보니까 헤이그 룰이 나와 있더라고. 네. 그 원문을 쭉 읽어보니까 네. 거기에 due diligence란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due diligence는 항상 그 과실 책임주의를 갖다 얘기를 갖다 할 때 due diligence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과실 책임 같은 경우에는 그 due diligence를 갖다가 다 했어. 업계 평균 정도의 주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까지 그래도 책임져라고 하면 그게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가 되는 거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면 그 헤이그 룰에서는 운송인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ue diligence는 있는 거지. 내가 그 분명히 그러니까 문구를 봤으니까. 운송인의 의무에도 due diligence라는 문구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또 의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아, 또 뭔데? 가망능력주의 의무라는 게 있죠. 가망능력도 due diligence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망능력이 seaworthiness. seaworthiness. 워드야, 워스야. worthiness. worthiness. 뒤에 이제 그 n이 유성음이 발음이 되니까 worthiness로 이렇게 되겠죠. worthiness?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아니, 그것도 내가 거기서 봤거든.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지? seaworthiness는 무슨 얘기지?
그 가망 능력이라는 게 그 말하자면 그거예요. 통상의 항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를 갖다 하는 게 그게 가망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 해상 고유의 위험하고 또 들어보셨죠? 그렇지. 해상 태풍 이런 거. 예,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해서 손해가 팍 하게 되면 면책. 그 면책이 되죠. 그거는 가망 능력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 가망 능력이다라고 하면 통상의 항해를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가망 능력이죠. 근데 이제 가망 능력도 주의 의무예요. 듀 딜리전스를 다하는 거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로 가망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면책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야? 글쎄요. 가망성은 일단은 갖추고 있어요. 아니. 네. 주의를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법관이라든지 저희 중재인이 이제 그 판단을 갖다 하겠죠. 주의를 기울였다는 업계의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이제 그 법관이나 중재인이 요 정도가 업계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판례를 갖다가 뒤져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또 옛날에 듣기로는 이 과실이라는 게 항해 과실이 있고 또 무슨 과실이 또 있더라? 상업과실. 상업 과실이 있는데 예. 항해 과실은 또 뭐 면책이라고 이런 말을 내도 들은 것 같아. 그렇죠. 항해 과실이 뭐죠? 항해 과실은 이제 선박의 관리, 평소 때 이제 선박을 갖다가 잘 닦고 조이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잡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죠. 그쵸.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뭐 그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운항할 때 이제 안전하게 이제 운항을 갖다 하는 거.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과실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항해 과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면책이야? 그 이제 운송인 같은 경우에는 나 사장이야. 사장이 운전 직접 안 해. 선장이 운전을 직접 하니까 선장이 운전하니까는 운송인 책임 면하게 하겠다 그거예요. 나쁜 놈들이네. 그런데 나쁜 놈들인데 그런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헤이그 규칙이 있기 전에는 자기네들이 무조건 면책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저기 아까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였고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갖다 집어넣었는데 항해 가실까지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해. 이게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그거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항해 가시는 책임을 면하는 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선사들이 다 면책 주장했는데 상업 가실만큼은 이제 선사가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상업 가시는 아까 이제 운송물에 대해서 싣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내리고 그런 거랑 제가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을 갖다 하는 거 그것까지는 상업 가시로 봐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헤이그 룰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 운송인의 의무를 규정했다. 운송의 의무를 두 가지를 갖다 규정을 갖다 했다. 두 가지가 뭐였지?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 그게 듀 딜리전스. 네, 듀 딜리전스. 주의 의무가 붙으면 그게 다 듀 딜리전스 잘 헷갈리지 마시고. 주의 의무 그러면 본 게 기억이 나가지고. 주의 의무면 듀 딜리전스. 그래서 가망 능력도 주의 의무니까 듀 딜리전스. 그러니까 운송인의 주의 의무, 그다음에 가망 능력.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 운송 물건에 대한 주의 의무.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 어떤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운송인한테 의무를 두 가지 주니까 이제 운송인이 반발하는 거예요. 없던 의무를 갖다가. 얼굴 크게 나올까봐 해주시고. 없던 의무를 두 개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운송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 사유를 갖다가 집어넣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하트법 이전 시대에는 모든 게 다 면책이었는데 이제는 면책되는 내용을 이제 정해서 넣어놓자. 면책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정해놓자라는 거예요. 몇 개나 돼요? 17개. 오, 다 알아요? 다 모르죠. 다 알 필요도 없고. 뭐 왜 그러냐면 주요한 내용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얘기를 갖다. 예. 그래서 이제 면책을 갖다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또 면책 사유를 갖다 함부로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17가지 면책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면책. 면책 카탈로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선화증권에 집어넣더라도 면책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17개 이외에 다른 면책 사유를 집어넣게 되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라. 아, 비해 약관이 있어도? 예, 비엘 약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 그래도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17개로 인정하지 않은 면책 사유를 집어넣게 되면 면책이 안 되는 거죠. 아, 선사가 아무리 비해 그렇죠. 약관에 넣었다고 빡빡 우겨도? 그렇죠. 그래서 아. 면책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정말 허용한 면책 사유에 안 들어가 있으면 면책이 안 되는 그럼 거죠. 지금은 다 비해 약관이 그냥 헤이그 비스비에 있는 면책 내용만 넣어놨겠네, 그죠? 그렇죠. 그것만 그럼 혹시라도 이제 안 넣어놓는 나중에 이제 일이 터지게 하게 되면 면책 사유에 들어가 있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도 체크를 갖다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거고. 근데 이제 면책 사유를 몇 가지는 17가지는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 모르니까. 제가 그렇지. 그 1920년대 얘기니까 옛날에 보면 비스비 규칙은 1970년대 아니야? 그 이제 비스비가 60년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전에 보게 되면 뭐 별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뭐 군주의 응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거 아주 옛날 오래된 표현이니까 우리나라 상법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을 갖다 거의 수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11가지 면책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상법하고 헤이그 비스비하고 실질적으로는 상충되면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면책 사유가. 그래? 그런데 이제 문구를 현대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17개가 10개로 줄어든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상법은 똑같이 이렇게 수용을 갖다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면책 사유 중에 하나가 항해가실이에요. 아까 이정님이 얘기했던 그게 이제 항해가실이라고 안 적혀 있고 뭐 선박의 관리라든지 선박의 관리 항해에 관련돼서 뭐 부주의했을 때는 면책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해가실이 가장 대표적인 면책 사유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이제 화재. 불나는 거. 네, 불나는 거 면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해상 또는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역에서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역에서의 위험에도 면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실무적으로는 해 고유의 위험, 해상 고유의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배가 바다에 떠 있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야? 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해상 고유의 위험은 이제 통상의 위험을 범위를 넘어서는 태풍이라든지 뭐 풍랑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그거는 이제 해 고유의 위험으로 되는 거고 해 고유의 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면책이 되는 거죠. 근데 통상적인 항해를 못 건디게 되면 아까 무슨 의무 위반이 되죠? 가망 능력 그걸 갖다가 갖추지 못한 거죠. 야, 그거 시험 났으면 틀렸네. 그런데 이제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는 발항 당시까지밖에 주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출발하고 나서는 가망 능력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함부르크 규칙이나 로테르담 규칙하게 되면 해상 운송 전 구간에 걸쳐서 가망 능력 주의를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가망 능력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발항 당시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주요 내용은 뭡니까? 세 번째 주요 내용은 근데 이제 그 운송인이 면책되기 위해서 면책을 주장할 때는 면책 사유가 있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 사유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죠. 근데 화주 쪽에서는 이제 열받는 게 앞만 봐도 저거는 운송물에 대해 주의를 잘못해가지고 그렇지. 파손된 거야.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불 때문에 파손된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듀 딜리전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송물에 대해서 듀 딜리전스를 못했다라는 것을 화주 쪽에서 입증하게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선사가 또 책임져야겠지. 책임을 갖다가 지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내가 볼 땐 당연한 말을 냈는지 모르겠네. 그 당연한 게 법조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일단은 이제 운송인이 책임을 안 지기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겠죠. 면책이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운송인이 책임을 지기로 이제 아까 말했던 듀 딜리전스를 안 했다. 네, 그게 이제 입증이 돼버리고 증명을 해버렸다. 네.
대신 그 다음에 또 아까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일도 없었다. 나중에 물건이 갖다 도착했는데 파손됐어. 손해가 났어. 그런데 면책 사유에도 해당이 안 됐다. 안 됐거나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겠죠. 그렇지. 또는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됐는데 화주가 보니까 면책 사유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고 니네들이 듀 딜리전스 못한 거야. 라고 입증하게 되면 이제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겠죠. 책임이 굉장히 큰 금액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책임을 갖다 다 지느냐? 아, 어떤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자.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예요. 책임 한도액. 그렇죠. 책임 한도액. 그거는 뭐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선사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 하주가 빠락빠락 우겨도 그게 진짜 그게 그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책임 한도액을 갖다 정했고 책임 한도액을 갖다가 그러면 인정을 갖다 안 받고 전체 손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지요. 어떻게? 그거는 이제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운임을 종가운임. 그렇지, 그렇지. 적용을 받으면 그게 가능. 그 종가운임을 내가 아직 거의 30년 근무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비싼 거 뭐 저기 다이아몬드 이런 거 다이아몬드 뭐 현금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어? 아니 없어. 그런 가면은 종가운임도 될 텐데. 아니 내 BL에 그 가격 적는 난이 있는 건데 봤는데 한 번도 거기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책임 제한이라고 했는데 선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헤이그 규칙에서 정해놓은 한도에까지 책임을 지죠. 근데 아까 헤이그 비스비 룰이 이제 물가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나온 거니까 그 헤이그 비스비 룰이 오면서부터 조금 더 이제 물가 변동에 반영이 됐나요? 그래서 약간 좀 올린 것 같아요. 그 책임 한도액을 올렸고 그 다음에 그 저는 책임 한도액이 단위가 프랑스 프랑으로 돼 있어요. 왜? 너무 몰라. 그 당시는 영국이 해운 강국이니까 파운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프랑스도 힘이 좀 있으나 어쨌든 그리고 저기 프랑스 프랑이라는 게 이제 그 프랑스 돈이라기보다는 일정 금 있잖아요. 뭐 몇 그램의 무게를 골드. 몇 그램의 무게를 1 프랑스 프랑이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화폐 단위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금값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금값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SDR로 바뀐 거예요. SDR이 뭐야? SDR이 뭔지 모르세요? 특별 인출권. 그거만 내가 알아. 특별은 얼마인데 그게? 언제 특별을 하게 인출하는 거? 누가 어떻게 알아? 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 저기 결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IMF에서 그 금액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갖다 SDR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을 갖다 썼을 때도 얼마만큼씩 갖다 쓰느냐라는 화폐 단위가 필요하겠죠. 그 한 단위가 1SDR인 거죠. 그래서 얼마냐고. 1SDR이 원래는 이제 SDR이 제정될 때 1SDR은 1달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최첨에 만들어졌지. 1SDR이 1달러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세계의 경제가 주로 뭐 가지고 통화가 되죠? 달러 가지고 통화가 되니까 달러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도 달러가 있어야 되고 한국 사람도 달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라고 하거나 무역 적자가 일어나야지만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게끔 되고 그래야지만 무역이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점점 원래는 1SDR은 1달러였던 게 지금 거의 1.4달러까지 지금 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SDR이라는 거는 헤이그 비스비 룰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쓰는 모양이죠? 지금 운송 관련된 협약의 책임 한도액은 해상 운송도 있지만 항공 운송도 있고 육상 운송도 있고 철도 운송도 있죠. 그들의 이제 책임 한도액을 정하는 단위는 거의 SD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 한도액이 단위는 SDR인데 이거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이그 비스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준을 갖다가 잡을 때 포장 개수 단위냐 아니면은 중량 킬로그램 단위냐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을 해서 높은 금액까지 책임을 져요. 그래서
헤이그 규칙은 예전에 이제 프랑스 프란이었고 지금은 안 쓰니까 제가 그 언급을 안 할게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지금 뭐 쓰지도 않았는데 쓰지도 뭐.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킬로그램당 ESDR까지 책임을 져요. 킬로그램당. 예, 킬로그램. 그러면 약 2.8달러 좀 되겠네. 그렇죠. 한 3,000원 좀 넘겠네. 그렇죠. 킬로그램. 엄청 싸다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장 단위당 하게 되면 그게 666. 갑자기 계산이 만올림하면 667. 잘 계산이 안 되는데 뭐한 뭐 그- 1,000불쯤 되게 한 100만 되겠네. 100만 좀 더 되나? 그 1000불 좀 되겠네. 어찌됐든 그 100만 원쯤 되겠네요. 120, 120만 야 원. 너무 작다. 아 패키지 땅이니까 패키지가 많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패키지랑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바뀌면서 이제 바뀐 게 뭐 때문에 바뀌었다 그러죠. 운송 관행이 바뀌어요. 운송 관행. 컨테이너 운송이 그러니까요. 도입됐겠구나. 그냥 컨테이너 운송이 도입되니까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하나가 포장 다니다라고 또 우기면 되겠네. 운송인 쪽에서는 그렇게 우기겠죠. 운송인 쪽에서는. 그래서 화주 입장에서는 그 포장 단위가 많으면 그거 다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안 그렇게 기재를 안 하게 되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화물이 한 포장 단위로 이렇게 아니 해서 그러면은 조그만 포장 단위로 해가지고 컨테이너 안에 한 1000개 들어가 있으면 네, 엄청나게 커지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주들이 어. 나중에 그 책임 한도에 전체 손해 받으려고 막 1000개 이렇게 짓는 그런 도덕적인 위험도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 선사는 모르잖아. 안에 그렇죠. 뭐가 들었는지 그냥 소리대로 하는 건데. 그렇죠. 화주들이 그 책임 제한 규정을 좀 무력화시키려면은 포장 개수를 많이 쓰면 되겠구나. 많이 쓰면 되죠. 하나 알았네. 근데 이제 멸실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통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파손되고 자꾸 보니까 풍기를 쓸 때는 몇 개밖에 없네. 네, 그때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화주는 그 웬만하면 포장 개수는 정확하게 적어줘야지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못 적으면 또 골치 아프구나.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헤이그 룰의 주요한 내용은 운송인의 의무를 규정을 최소한의 했다. 의무를 두 가지를 규정했고, 지정했고 그 다음에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면책을 17개를 17개로 제한돼 있다. 제한했다. 네. 그 다음에 하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듀 딜리전스 아니었다고 또 이제 증명을 하면은 또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면책을 하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한정 책임이 아니고 책임 한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합니까? 지금 뭐가 필요해요? 운송인이 책임을 다 져주면 해상보험 필요가 없죠. 책임을 갖다 안 져주는 면책사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보험을 들어야 되는구나. 네, 보험을 보게 되면 이제 협회적가약관이라고 ICC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라. A형, B형, C형도 있고 몰라. 올리스크 있고 올리스크는 아니지. 위드 에버리지 있고 뭐, FPA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몰라 그만해. 어려운 거 하지마. 어찌됐든 그래서 FPA가 제일 싼 보험인데 어려운 거 하지마. 됐어. 제일 싼 보험 그만해. 그러니까 오늘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네. 생기기 전까지 어떤 뭐 배경, 네.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이런 거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그 비스비 룰이 나왔지만 또 그 다음에 또 뭐 함부르크 룰, 뭐 로테르담 룰, 뭐 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많지요. 네, 뭐 많긴 뭐 많아. 운송 관련된 휴병이 한 20개. 그래? 네.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이밖에 없어. 왜? 그것밖에 모르세요? 그러면 네. 요 다음 방송에서는 그 중에서 그나마 중요한 함부르크 룰, 로테르담 룰 이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냥 알아보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이번 시간의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두셨다가 다음 방송 들으실 때 비교를 하면서 듣는 게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